대한민국에서 내 가게 하나 갖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의 꿈이잖아요. 가슴 뛰는 일이죠. 근데요,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게 꿈이라기보다는 뭐랄까, 초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말 치열한 생존기에 가깝습니다.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이게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왜 한국 자영업이 이렇게 힘든 길이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. 50%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바로 우리나라에서 새로 문을 여는 가게 둘 중 하나는요, 3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정말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. 이게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. 네,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 경제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생존 경제의 실체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떻게 자영업이 꿈을 이루는 무대가 아니라 더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내몰리는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버렸을까요?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유독 정말 눈에 띄게 높죠. 쉽게 말해서 먹을 수 있는 파이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나눠 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어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. 과밀 경쟁이죠. 그럼 지금부터는요, 한국의 자영업 시장을 말 그대로 뜨거운 압력솥처럼 만드는 이 구조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이 문제들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더 꽉 조이고 있거든요. 첫 번째 문제 묶음은 과포화와 준비 부족입니다. 일단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당이나 소매업 쪽으로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죠. 특히 평생 직장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한 중장년층이요. 평균적으로 준비 기간이 6개월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만 갖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. 재정적인 압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이 저울 좀 보세요.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빚이요, 일반 월급 받는 직장인 가구보다 거의 2배나 많습니다. 이건 뭐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이미 빚이라는 거대한 족쇄를 발에 차고 달리는 아주 불리한 경주를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두 번째 압박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비용 문제입니다. 올해는 원자재값, 임대료, 인건비, 이 삼중고는 이제 기본이고요. 요즘엔 배달앱 같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까지 만만치 않죠. 그러니까 이거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한숨 섞인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. 게다가 서비스업 위주다 보니까 공장처럼 생산성을 확 끌어올리기도 구조적으로 어렵고요. 이 모든 힘든 상황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됩니다. 열정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창업. 이걸 바로 비자발적 창업이라고 하는데요. 재취업은 어렵고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니까 실패할 위험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지가 없어서 창업 전선으로 내몰리는 겁니다. 정말 절박함이 창업의 이유가 되는 좀 슬픈 현실이죠. 해마다 수십만 개의 가게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문을 엽니다. 반짝이는 저 오픈 간판 뒤에는 저마다의 소중한 꿈이 담겨 있겠죠. 하지만 이 숫자는 이야기의 딱 절반일 뿐입니다. 그리고 거의 똑같은 숫자의 가게가요, 매년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습니다.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고스란히 다시 나가는 셈이죠. 이걸 바로 다진입, 다퇴출의 끝없는 악순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나 전 재산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까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. 자,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럼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을까요?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. 정부의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일종의 종합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정부의 3단계 전략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분들을 위한 금융 응급처치. 둘째, 스스로 일어설 근력을 키워주는 체질 개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시장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 개편.
자,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, 금융응급처치입니다. 일단 저금리 대출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주고요. 새 출발 기금 같은 걸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빚의 무게를 좀 덜어주는 거죠. 그리고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한다면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 최대한 충격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두 번째 단계는 경쟁력 강화입니다. 그냥 버티게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주는 거죠. 예를 들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같은 걸 도입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걸 지원해주고요. 또 가게 안에서만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걸로 온라인 판매기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직원을 고용할 때 부담되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,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구조 개편입니다. 애초에 한 곳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미 과포화된 업종에 창업하려면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진입 장벽을 좀 높이는 거죠. 동시에 낡고 활력을 잃은 상권 자체를 되살리는 상권 르네상스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요. 또 가게 하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여럿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물건을 사거나 마케팅을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정부의 종합대책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계획 자체는 굉장히 촘촘해 보이죠?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. 과연 이 거대한 계획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래를 정말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?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. 정부의 지원이라는 외부적인 처방만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이 생존 경제라는 문화 자체를 과연 바꿀 수 있을까? 이건 단순히 정책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큰 숙제일지도 모릅니다.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